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찬양을 참 활기 넘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성경이 하나 떠올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사밧 왕 잘 아시죠? 예, 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살에 왕이 돼가지고 25년간 남방유다를 통치했던 남방유다의 4대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이고요. 이 왕이 된 다음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치암과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제가 위에 있은 시 3년에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신앙적으로 관리를 파견해서 각 성읍에 돌면서 가르치게 하고 또 각 성읍을 아주 견고히 쌓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각 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116만 명. 이는 다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군사들이었습니다. 정예의 용사를 그렇게 많이 두었어요. 역대하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어느 날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왕의 믿음이 대단하지요. 완벽하게 갖추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전을 위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하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킨 것이 아니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제일 앞장 세웠어요. 노래하는 자를 제일 앞장 세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찬양의 그런 어떤 열기를 가지고 제일 앞장서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그리고 군대가 그 뒤를 따랐어요. 군대. 그러니까 이미 승리를 바라보고 나간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영양교회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리고 성읍이 강합니까? 사람 성벽이 강합니까? 둘 다 강하지요. 타고난 성벽도 만만찮아요. 그죠? 이거 무너뜨린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한 80 넘어가면 그 성벽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그죠? 절대로 못 바꿔요. 그죠? 그런데 누구는 바꾸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마음의 성벽을 두드리던 어떤 한 사람이 영향이 있습니다. 90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어른 집에는 절의 문양이 딱 이 창문마다 절 문양이 있어요. 절 문양. 그리고 연꽃 다 붙어져 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찾아가기를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내가 교회를 가려면 저 문양들을
그대로 두고 교회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떼는데 아주 애먹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연농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설정해 놓으신 질서와 그런 계획이 있으시죠. 그 계획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일하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거기에 곱하기 방법으로 능력을 더하셔서 일하셨으면 하셨지, 그걸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질서. 이게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이 자연농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런 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정말 존귀한 것입니다. 보여지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교회에서의 헌신이 훨씬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연농법을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성경절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정말 이 남은 자들의 특권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특권은, 자, 그 다음 면을 보시면, 이는, 이렇게 너희에게 특권을 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자연농법을 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는 그들에게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또 이렇게 어떤 조언해 줄 수 있고, 그런 역할이 우리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웃하고의 분쟁이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가는 게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갖고 가는 게 맞죠. 반대로 이웃이 나에게 어떤 방해 요소가 될 때 이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가야 됩니까? 예, 하나님. 세상 법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문제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 땅을 사고 거기서 이제 자급자족을 실천하고 있는데 한 3년 차쯤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한 분이 부산에 있는 이 건달 출신이에요. 그리고 현직 건달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제 밭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 사람 길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도로는 막을 수 없죠. 그죠? 그 길을 제가 매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시골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그 부모님의 묘소도 거기 있고, 그래서 그 땅을 못 밟고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힘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디를 가져가야 됩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차를 타고 나오는데, 저희 집에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험하거든요. 나오는데 거기에 성령차를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이 제가 이런 기도를 웬만하면 안 드리는데, 이방인이 제가 형제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형제의 것을 빌렸는데 그것이 중요한 그릇이나 옷가지나 생필품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가져갔으면 해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라.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잘 가져가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나이 일어나보면 제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학교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골 생활을 하는 일에 장애 요인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다 헤아리시고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자녀 문제, 시골 문제, 여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의논하십시오. 눈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시골 생활로 정착하려고 했던 그 땅은 경매로 넘어가 버렸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좀 얘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골 생활하는데 중요한 게 물이죠. 물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나는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위치에, 그러니까 이 시대의 농법은 애국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애국의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죠. 애국 속에 속해 있으니까. 그것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적절한 때가 되면 애국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나 국가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체계, 그것이 자급자족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이 있으면 되지, 여호사밧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만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청하는 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자, 물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까 밑그림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집부터 이렇게 짓고 보면 다른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밑으로 지나가네? 이런 거 전에는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전기 있으니까 땅 파서 그렇게 물을 올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물이 저 밑으로 지나가요. 많이 지나가요. 또 그림에 떡인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물을 어떻게 잘 끌어오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끌어오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몇 시까지죠? 네. 자, 그 지형이 자갈과 모래 지형일 때가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정화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물이 잘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진흙 땅이 그 주위에 있다면 내가 이 필터, 자연 필터를 잘 만들어 놔도 막혀요. 그래서 자주 청소해 줘야 돼요.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갈과 모래 지형일 때에 물이 스며들기 아주 좋은 구조가 되고, 거기에 좁은 지형을 선택해서 바위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방을 만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물을, 제방을 만들어서 그 물을 제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돌들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좁아지는 어떤 형태, 그 다음에 낙차가 좀 생기려고 하는 그런 거, 물이 좀 머물렀던 이런 웅덩이,
이런 지형을 잘 선택해서 여기다가 볼을 만들고 세면을 같이 붙여서 시멘트를 입에서 붙여서 여기에 제방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원도 같은데 물을 사용하기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한 1.5m 정도를 파고 맨 아래쪽에는 고온 모래를 넣고 그 위쪽에는 다시 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물이 여기 오면 걸려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물을 옆으로 끌어내서 수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 필터를 또 만드는 거예요. 위에 모래가 있고 안쪽에 밑에 모래가 있고 위에는 큰 돌들이 있고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통에 받아서 집으로 가져오는 구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안반지형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안반지형인데요. 이게 안반지형일 때는 여러분 안반이 아주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안반지형이라면 물이 이 안반으로 혹시 스며들어서 저 아래쪽에 만약에 물이 나온다 이러면 이 물이 정화돼서 나온 것일까요? 정화 안 됐어. 이게 안반지형일 때 여기에 오염물이 있으면 이 오염된 물이 그대로 밑으로 나와요. 필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형에는 인위적으로 필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제방의 위쪽에다 구멍을 뚫고 호스로 이 물을 받아들입니다. 아까는 여기서부터 만들었잖아요. 이 물을 빼와서, 왜냐하면 이 밑에는 진흙이 많이 쌓일 거니까. 이 물을 빼와서 다시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통에 받아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물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사례의 케이스입니다. 가서 집을 다 지고 보니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우물파를 애먹었습니다. 한참 하다 보면 안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3번 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미리 생각하면 고생 안 할 텐데. 그랬더니 마을 주민이 느닷없이 돼지가 물 먹는 장소를 파봐라 그래요. 돼지가 물 먹는 장소. 감으로도 물이 이렇게 배어 나오는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파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팠어요. 포크레인으로 한 2m를 파니까 물이 자꾸 따라 올라가요. 하다 보니까 이런 안반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겁니다. 이 물을 어떻게 했냐면 바위와 함께 봄폭 싸가지고 통에 다시 받아가지고 집으로 끌고 오는 구조고 아직까지 물이 마르지 않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물이 정화되지 않으면 거기에 수많은 유충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토양에서 수용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기로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필터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유용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그때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지형이 낮은 곳일 때의 방법입니다. 지형이 낮아요. 자, 그거는 이걸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낮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물을 받아오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온폭 싸는 그런 구조가 바위와 함께 온폭 쌌습니다. 저쪽 편에 보이는 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큰 물이 졌을 때 떠내려가지 않는 구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장을 할 때에 이 안반과 함께 온폭 싸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자, 이 부분이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이쪽에서 아주 작은 물이라도 스며 들어오면 여기서 받아서 이쪽
밑으로 배관이 지나가서 농사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이 지연동부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반일 때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빼온 호수는 아까 말씀드린 필터 과정을 거쳐서 집으로 가져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형이 낮은 경우에 물을 끌어오는 방법인데, 여러분 이 그림 이게 뭔지 잘 아시죠? 네. 예, 작두 펌프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죠 사용했던 펌프인데, 이것은 지표수를 쓰기 위한 용도입니다. 지표수. 그러니까 땅 안에 모여 있는 그런 물들을 모이게 해서 가져오는 구조인데,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의 그 흙이 사질 토양이다. 그럼 이거 한번 시도해 볼 만해요. 이거 박으면 되거든요. 망치로 여러 번 박으면 한 10m 넣어서, 그래서 이 지표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두 펌프를 구하기가 요새는 되게 어렵잖아요. 아니요, 있어요. 많이 팔아요. 인터넷에 보면. 네. 새 거를 팔아요? 새 거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잘 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잊혀져 가지만은, 저 동남아 아직까지 이런 곳에는 거기서 아주 팔아요. 형태는 이런 모양이 아니지만 작두 펌프가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번에 이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집이 저 꼭대에 있고 논밭이 저 꼭대에 있어요. 근데 밑에는 물이 아주 많이 흘러가는 이런 구조죠. 자, 이런 구조는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동력으로 끌어올리는 펌프가 필요하겠죠. 자, 저기 보면 이 H, 이게 이제 여기 물이 들어오는 여기서부터 이 펌프까지의 낙차입니다. 이 낙차가 최소 2m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무동력 펌프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용을 해보니까. 자, 이걸 2m가 되면 끌어올리는 높이는 그것이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잡아서 10배 정도. 안전하게 잡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20m 정도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는데 이것은 이 동남아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펌프입니다. 실제로. 자, 이거는 국내에서 만든 그 무동력 펌프고요. 요거는 이제 누군가가 자작으로 만들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요건 체크밸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격 펌프라고도 해요. 갑자기 벽이 딱 생기면서 거기서 부딪힌 그 물의 압력을 이용해서 끌어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체크밸브를 씁니다. 두 개를 쓰는데,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일정 압에서 탁 닫히면 이것이 반대로 이쪽으로 올라가서 내가 필요한 곳으로 물을 보내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시중에 있는 체크밸브인데 고장이잖아요. 이게 사람 손을 많이 가야 됩니다. 중지되면 또 이를 눌러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장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자작으로 만든 것인데, 이건 자동으로 그 멈추지 않도록 아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리는 물이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자,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여기 체크밸브를 적정한 압력에서 닫히게 되면 다시 뒤로 돌아서 이 체크밸브를 열고 올라가게 되는데, 저 반이 압력반입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나가는 거죠. 간단한 구조와 원리입니다. 네. 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밑그림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게 밑그림에 해당, 왜 밑그림에 해당하느냐. 자, 내가 이제 집을 지어서 자급자족을 하는데, 난방을 벽난로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아궁이로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집의 구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벽난로로 주로 주난방을 벽난로로 한다면 서양처럼 집을 띄워야 돼요. 띄워서 쳐야 돼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 바닥
장판 아래에 만약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다면 습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장판이 한여름에 아주 눅눅할 정도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난로를 빼면 장판만 말라요. 안에는 마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띄워야 됩니다. 자, 예. 필로티 공구 형식으로 띄운다 이 말입니까? 어. 공구로 띄운다고요? 띄우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둥을 다 세워서 위를 띄우는 거죠. 보통 예. 밑에 기초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띄워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조주택을 다 그렇게 띄웁니다. 그죠? 예. 습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저 벽난로로 가져가려면 벽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벽난로는 원칙적으로 공기를 데우는 거죠. 그래, 오랫동안 태워야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걸 버닝 타임이라 그러잖아요. 불꽃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이 살아있고 아침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훈소연소라고 그러는데, 불꽃을 내지 않으면서 계속 타게 하려면 여론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 벽난로가 거기에 아주 뜨거운 열기를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철판으로 되는 난로가 많잖아요. 그런 난로는 순간적으로 빨리 열을 올리지만은 그 열을 오래 머물러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버닝 타임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불을 피우려면 그것은 불문을 열어놔야 돼요, 조금. 그게 너무 또 뜨겁잖아요. 뭐 이런 게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이 난로 회사 사람은 아닌데, 자, 이걸 주물 난로가 열을 오래 가지고 있어요. 주물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물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난방 방식을 하려면 나무가 빨리 타면 안 되잖아요. 그 나무의 안에 그 목질 부분이 단단해야 돼요. 아주 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 연도가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나무여야 돼요. 그러니까 송진이 많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비싼 연도가 금방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그 주로 떼는 나무가 어떤 나무죠? 예, 참나무. 참나무가 여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참나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작업자족을 하는데 이 참나무를 토막 내서 1년 뗄 거를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엔진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사람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지치죠.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르시 문법인데, 제가 아버니 그 구들방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이건 뭐 어려움이 밖에도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걸로 봐서는 잘된 설계는 아닙니다만, 불문도 없고, 자, 이런데. 자, 이 시스템은 완전 반대예요. 빨리 태우는 겁니다. 빨리 태워서 그 열기를 오랫동안 구들에 보내서 그걸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이 필수적이고, 또 옛날에는 없었지만은 지금은 굴뚝에 댐퍼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열기가 오랫동안 머물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구도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떼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될까요? 아무 나무 다 되겠죠. 빨리 태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마른 깨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깔비 같은 것도 끌어와서 떼올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난방의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여름에는 불을 떼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여름에 더워지니까. 그래서 바깥 야외 부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비를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이 있고, 또 여기다가 이제 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필요하겠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인터넷에 뜯어오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대로 흉내내서 몇 번 만들어 봤는데, 어떤 거는 불이 잘 안 들기도 하고,
또 뭐 성능이 다 미치지 못해요. 그 선전한 것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조합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자, 이게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건 뭐 제바지고요. 요거 전동무고, 요게 하부고, 요게 오븐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불을 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나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오븐을 한 바퀴 돌아서 데우고, 올라가서 뒤쪽 불독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안 만들었는데, 여기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으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주 빨리 치사해야 되는 그런 도구들이 있죠. 요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국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직접 불이 가열되는 그런 구조에, 그래서 구멍을 하나 뚫어서 여닫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순식간에 데워지고 이것도 순식간에 150도 이상을 올라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서양식으로 빵을 굽는다든지 쿠키를 굽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런 구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의성, 그 다음에 안동, 청송, 영양, 이런 것까지 올해 봄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제가 한 5년 전에 제가 산골에 집이 있지만은 가족과 함께 아이들이 이제 학업 문제도 있고 해서 밖에도 이제 거처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 동네가 완전 쑥대밭이 되었고 2명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많은 집들이 다 불에 탔어요. 이 오번 산불의 특징을 보면 그 비화에 의해서 산불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비화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불티가 날리면서 그 불티에 그 불이 붙는 이런 걸 비화라고 하잖아요. 이 비화에 의해서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살던 곳에 가봤는데 산이 이렇게 있다고 하십시다. 여기 널판에 한중간에 집을 지어놔도 이 거리가 몇백 미터나 되는데 바람이 지나가는 장소에는 어김없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비화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풍수지리, 그러니까 바람과 물이 지나가는 장소에는 집이나 논밭을 두지 않는다. 누가 물이 지나가는 장소에 집을 짓겠어요? 그런데 이 풍수지리에서 물을 어떻게 보냐 하면 계곡 전체를 물은 흐르지 않아도 그 아래는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백 미터인데도 불티가 날아와서 집이 완전히 타버렸어요. 잘 지어놓은 집이었는데. 자, 반대로 어떤 집은 이런 집이 있었어요.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산이고요. 이렇게 있는데, 계곡이 아주 좁아요. 집과 집의 거리가 100m가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거리인데, 이 집은 온전히 보존되었고, 나무도 온전하고, 이 집은 완전히 소실되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바람이 지나가는 그 방향을 보면 산불로 알 수가 있었어요. 바람이 지나가는 장소에는 어김없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소를 잘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연농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정말 고수들은, 자연농법 고수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나 하면, 여기 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 밭이 이렇게 있다면 밭 한가운데다 둥벙을 만들어요. 밭 한가운데다. 비가 오면 많이 넘쳐서 이 밭이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효토심이 깊고 거기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어서 때알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물을 엄청나게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된다면 이 전체가 큰 물탱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대에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하잖아요. 그런 이 시기에 사실 2달 정도 물이 없으면 전기시설이 없거나 아니 물이 끊기게 되면 낭비잖아요. 현대농법에서는 다 말라 죽거든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토심이 이렇게 깊게 형성되었을 때에 이 수많은 물들을 저장할 수 있고 넘쳐나는 둥벙의 물도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토양이 많은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둥벙을 왜 두느냐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유익한 균들과 유해균들이 같이 있고 유익충과 유해충이 같이 있는데 그 비율이 유익균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다른 것이 태어나는 것에 해충들이 번식하는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주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사과나무나 혹은 이 무궁화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다 누가 좋아하죠? 진딧물이 좋아하는 이 나무들을 심어서 그들을 유인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곤충계가, 그러니까 육식 곤충계가 부활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최하위 먹이 사슬이기 때문에 이 진딧물. 그러니까 이 진딧물이 막 번식하면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끗한 잎이 돼요. 다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초생제도 똑같습니다. 초생제. 밭에 풀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막 풀이 있는 모습을 견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이 조급증이 나는가 봐요. 저 풀을 빨리 눕히든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저게 왜 남아있냐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일수록, 그래서 제가 아까 성벽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성벽으로는 자연농법에 접근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둥벙 안에 물이 고여 있으면 이 물이 썩으니까 여기에 해충들이 많이 살게 되고 모기도 있으니까 빨리 방역을 하든지 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현대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현대 농법이고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의 생각일 텐데, 자연농법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유익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균들이. 유익충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망가뜨릴 때에 다른 먹이사슬에 점차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희 밭에 가면 뭐 개구리가 온데 막 뛰어다녀요.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손으로 잡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자, 얘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잡아먹는 수가 엄청납니다. 이 유해충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활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만약에 물이 흘러가는 이 냇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많은 비가 오면 순식간에 썰려가잖아요. 이 하천의 형태도 막 변경될 정도로 썰려가잖아요. 제가 집을 만약에 이곳에 지었다면 이 물이 이렇게 꺾이니까 여기가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방을 이렇게 쌓는 건 괜찮은데 이 하천 전체를
발로 정비를 해서 신속하게 물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하면 자연농법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여기 둔벙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하고 접해서. 그래서 물이 지나가는 장소에는 안 되지만 물이 머물다 가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야 수많은 수중생물체가 서식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이 밤에는 이쪽으로 갔을지 몰라도 낮이 되면 여기 밭으로 나와서 일할 준비를 해요. 얘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니야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충돌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먹이를 공급해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현대농법. 그래서 그 농법으로는 이 농법을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둥근의 토질 조건. 예. 둥근의 토질 조건. 다시. 진흙도 있을 거고 모래 종류의 땅이 있을 거고. 자연농법이에요. 네. 둥근을 만들면 둥근. 둥근의 그 토질 그 바깥 웅덩이를 이루어주는 그 땅의 뭐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파는 겁니다. 힙입하면 다 모래땅부터 보이고.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의 흐름을 잘 이해해서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물이 이쪽으로 휘어졌는데 여기다 둥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휘어질 때는 이쪽에다 둥근을 만드는 거죠. 이게 물이 중요합니다. 만물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갖춰서 충분한 수중생물들이 살도록 한다. 이게 이제 자연농법의 핵심이고요. 근데 잡초가 많으면요. 예. 저희 밭에 풀이 너무 많아서 해결을 못하는데 농작물을 다 막 이렇게 상표버릴 정도로 풀이 많은데 거기에 해충도 많다는 거예요. 노린재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미처 손이 못 가서 그러긴 한데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춰지기까지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균형이 맞춰져서 유익균들이 많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여러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이 돼요. 이게 동시에. 우리가 결코 이 부분을 건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영양분을 그 작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공급해 준다는 그 생각. 그게 참 많이 못 미치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 질소 바다가 아까 정말 많은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그 어지럼증이 많고 산소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그래요. 이분이 유기농법을 하거든요. 유기농법을 하는데 제가 이 자연농법을 많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질소 받을 확률이 되게 높다 하는 거예요. 질소 받을 확률. 그분이 그러니까 질소 바다가 된 작물들은 어떻게 되냐면 연약해진다고 했잖아요. 그 작물이 웃자라고 조직이 연약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화학 비료를 준 작물과 그렇지 않은 작물이 있는데, 자, 이 중에 두 개가 아주 크고 있는데 어떤 걸 벌레가 좋아할까를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걸 좋아하겠습니까? 질소가 많이 함유된 화학 비료를 줬는 그 작물을 집중 공격해서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아까 그랬잖아요. 그 미생물이 관여하는 것이, 세균이 관여하는 것이 저항력을 갖는 일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연구가 되었거든요. 저항, 면역력과 세균은 밀접히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물론
유해균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향상시키는 일에 있다. 그런데 이 유기농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재값이 비싸니까 또 제가 그랬잖아요. 퇴비가 미숙분 퇴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농가에서 항의가 들어와요. 무슨 항의가 들어오느냐? 그 완전히 발효된 퇴비를 사용해보니 그 그름을 사용해보니 유기농 퇴비죠. 사용해보니 작물이 잘 안 자라더라. 질소기가 너무 없어져서 그게 퇴비가 이 발효되는 과정 속에서 그 열에 의해서 70m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에 의해서 질소기가 날아가요. 햇볕을 가도 쉽게 날아가고 그럼 탄소 성분이 주로 남게 되는데 그걸 건지자고 그 넓은 예를 들어서 500평이라고 그러면 500평의 그림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시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톱밥을 가져올 수 없고 동물의 가축분 그것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 500평을 만들겠느냐 하는 거예요. 질소를 어디서 충전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먹고 배출한 그 배설물은 4인 가족이 1년 내내 와야 고무통 큰 통에 2개밖에 안 돼요. 그래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수많은 낙엽들을 섞어서 500평에 관리할 수 있느냐? 없다. 그렇게 없다라고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농법으로 가되 밭 전체가 퇴비장이 되는 겁니다. 밭 전체가. 그래서 낙엽을 끌어다가 잡초가 자라고 있는 여기다가 무수히 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에도 날려가지 않고 나중에 이 큰 잡초를 눕혀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잡초를 그러니까 작물이 함께 자라고 있으면 그 잡초가 작물이 자라는 영양분을 싹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풀 하나의 뿌리에 얽혀있는 균근이 무수히 확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수히. 그래서 이것들이 토양을 pH 구조로 만들고 또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 작물이 흡수할 수 좋도록 만들고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균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콩가 식물의 뿌리혹 박테리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균이잖아요. 그것들이 이 콩가 작물들의 뿌리에 기생하면서 여기에다가 영양분을, 질소를 고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고정. 그게 고정. 그렇게 고정하는 수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빼앗기는 것만 생각하지 그가 내놓는 유익한 그런 것들을 잘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큰 일을 잡초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 뿌리를 뽑는 것은 자연농법에서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유기물을 아주 넓게 두껍게 물칭을 하면 보통 키 작은 그 풀들은 잘 못 자라요. 근데 이제 큰 풀이 이렇게 자라거든요. 이 풀은 작물보다만 크지 않도록 관리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한 작업자족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라면 저는 어떤 기계가 하나 있으면 농사를 다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예초기 하나만 있으면 돌 간격을 예초기 칼날 크기에 맞춰서 콩을 심든지 이걸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으로 예초기 쭉 밀고 가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콩이라든지 다른 작물들이 이미 크기 시작하면 확실히 질소를 줬을 때보다는 덜 자라요, 어릴 때. 그런데 어떤 상황이 넘어서게 되면 훨씬 더 잘 자라고 조직이 단단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잘 넘어지지 않고요.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토양 전체를 퇴비화, 퇴비장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퇴비장 규모가 퇴비장이 전혀 없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뭐 인분이나 그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나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의 작은 퇴비장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액비 같은 걸 많이 쓰신 분들이 있어요. 액비. 그 유기농에서는 액비 안 쓰잖아요. 액비를 쓰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효 토양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흉기성 미생물들이 주로 번식을 하면서 이제 사는데 주로 염려하는 것이 그 해로운 그 균에 의해서 작물이 감염될까봐 그런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위에 이 유효 토양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면 그것은 염려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유익균들이 많아서. 그런데 미숙분 퇴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흉기성 미생물들이 주로 서식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액비가 그런 역할을 해요. 액비는 산소로 발효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흉기성 미생물들이 발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표면에 뿌려주게 되면 이것이 뒤바뀌는 거예요. 이 비율이. 아까 85대 15%의 비율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걱정을 해야 돼요. 약을 칠까 말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실험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 간에 그 밀집, 그거만으로, 거기 쌓여있던 퇴비만으로 3년을 농사 지었는데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고 그 나무가 조밀하게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아까 복숭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농법이 정말 쉬운 농법이구나. 그게 자연이 일하게 하고 나는 조금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자급자족을 하면서 일에 치여서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작물에 혹은 그 나무에 그리고 땅에 힘을 더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가스통으로 만든 그거는 별로예요. 그 사진이 제가 한 4분 정도 만들어 드렸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놓지를 않아 가지고 뭐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손재주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만들면 됩니다. 가스통, 저가의 빈 가스통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를 절단을 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아까 그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내가 이제 꿀뚝을 이렇게 만들고 꿀뚝 올라가는 지점에 가스통 반을 잘라서 옆으로 미워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 꿀뚝이고요. 그리고 이게 오븐실입니다. 요 가스통.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냄비가 한 2개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장작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오븐실을 데워서 이제 빵도 굽고 여기는 다른 냄비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손재주가 있으면 그라인드 하나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대충 이해하시죠? 이렇게 그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딱 이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간 자급자족을 실행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효율성에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이거요? 이거랑 가스통이랑
이거하고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존되어 있는 것이면서 아주 적은 나무로 이게 세기 때문에 금방 데워집니다. 그래서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빵을 구워 봤는데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기 예. 인분이나 그 동굴똥 가지고요. 제가 우리 어릴 때 애가 집어 가니까 그걸 봤거든요. 예. 가스를 해갖고 주방에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예. 딱 엉덩이로 만들어서 플라스틱 통을 딱 이제 거꾸로 탁 꺾으면 안에 그거 메탄 가스가 예. 쌓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호수를 통해서 가스레인지 식으로 쓰는 걸 제 눈으로 봤거든요. 예. 그것도 아주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인분으로요? 인분이 아니고 동물똥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동물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냄새가 나냐.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동물을 키우면 그거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갖다 이거 넣으면 계속해서 그게 안 될까요? 또 새롭게 채우는 그거는 못 봤어요, 저는. 근데 한 번씩 가서 보면 거기서 이렇게 돼 있는 데서 호수가 있어가지고 주방에서 딱 가스레인지처럼 이래. 예, 맞습니다. 식당에서 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까먹고 그 조립을 하시대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가축을 많이 키우면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려워서 좀 어두워서 한참 갖고 와서 부부부 이러면은. 예.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장래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땅에 데리고 가실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특히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할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자급자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연의 설정해 두신 법칙과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과 일치되는 법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축복받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